이 이야기는 서울시에 사시는 김영수님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분 만나시는 건 이해해요. 저희도 아버지 외로운 거 알아요. 그런데 혼인신고까지는 아니잖아요. 딸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3년 됐어요.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죠. 막내 아들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서울 집도 있고 현금이랑 주식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돈 탐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 말들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현금과 주식 자산 조금, 평생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봐야 남들이 말하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쓰일 만한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었다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했을까요? 아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제 돈만 보고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자식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큰아들은 늘 책임감이 강했고 딸은 제 아내를 닮아 속이 깊었고 막내는 말은 툭툭해도 마음은 여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나쁜 자식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 행복을 막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마다 이유가 있었고 저마다 걱정이 있었고 저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70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누군가와 남은 밥을 같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72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는 3년 됐습니다. 남들은 제 노후가 괜찮다고 합니다. 강북에 오래전에 사둔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요즘 시세로는 15억쯤 된다고 하더군요. 현금은 많지 않지만 예금 조금, 주식 조금 합치면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젊을 때 죽어라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정도는 됩니다. 자식 셋도 다 제 앞가림은 합니다. 큰아들은 회사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막내 아들도 직장 다니며 살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면 저는 걱정 없는 노인일 겁니다. 집 있고 자식 있고 돈 조금 있고 그 정도면 됐다고들 하겠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내와 살갑게 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미워한 적도 없고 헤어지고 싶었던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세대가 그렇듯 사랑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24세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22이었고요. 부모님이 소개해준 여자였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처럼 연애하고 손잡고 영화 보고 몇 년씩 알아가다가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 괜찮다고 했고 몇 번 만나보니 사람도 얌전했고 그 정도면 됐다 싶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정이 들고 아이 낳고 살면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바깥일을 했고 아내는 집안을 지켰습니다. 저는 돈을 벌었고 아내는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늦게 들어왔고 아내는 밥을 차려놨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고마운 줄도 몰랐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밥 냄새가 났습니다. 국이 끓고 있었고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아이들 숙제가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 챙기고 시부모 생신 챙기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전 부치고 제 와이셔츠 다리고 제가 어디 아프다 싶으면 약부터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밥이 있는 것, 옷장이 정리되어 있는 것, 아이들이 큰 탈 없이 자라는 것, 냉장고에 반찬이 채워져 있는 것,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누군가의 노동이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요. 아내는 크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은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바람이나 쐬러 갈까요? 저는 늘 대충 넘겼습니다. 바빠. 다음에 가자. 그 나이에 어디 가긴 어딜 가. 어느 날은 꽃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온 게 아니라 아내가 자기 생일이라고 시장에서 작은 국화 화분 하나를 사왔습니다. 예쁘죠? 저는 신문을 보며 대충 말했습니다. 응, 괜찮네. 아내는 한참 그 화분을 베란다에 놓고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꽃 한 송이만 사줬어도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걸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하찮게 여겼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남편 노릇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집값은 올랐고 제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아내도 늙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작고 얌전하던 여자가 어느새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변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봤으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뉴스만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에서 미끄러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아내가 싱크대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아내가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고 며칠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꽤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평생 밥 짓고 집안일하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사람 생각을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아내는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입맛을 잃고 살이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국이 싱겁다 짜다 잔소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미음 몇 숟가락도 겨우 삼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내 옆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작고 가벼웠습니다. 평생 그 손이 우리 집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 손을 그때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손톱 주변이 거칠고 손등은 검게 탔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아내가 웃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색하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안 하던 말은 정말 입에서 안 나오더군요.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년 정도 버텼습니다. 좋아지는 날도 있었고 나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 병원에 왔고 손주들도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간을 멍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울고 친척들이 울고 손주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멍했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아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건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너졌습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구나. 처음 한 달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왔고 친척들도 전화했고 이웃들도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괜찮다. 살 만큼 살았지. 다들 가는 길인데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으로 돌아갔고 자식들도 바빠졌습니다. 큰아들은 회사가 바빴고 딸은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었고 막내도 주말마다 처가에 가거나 일을 했습니다. 나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저 각자 살아야 할 삶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제 삶이 갑자기 멈춰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약 먹었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일어나도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고 약을 챙기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고 오늘 날씨가 춥다고 목도리를 내밀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반찬도 사고 국도 데우고 밥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먹다가 자꾸 맞은편 의자를 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 의자가 너무 거슬려서 어느 날은 의자를 벽 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없어지니 더 허전했습니다. 저는 점점 대충 먹기 시작했습니다. 컵라면, 편의점 도시락, 누룽지, 김치, 그 정도면 됐습니다. 딸이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대로 좀 드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뭘 그렇게 잘 먹어. 딸은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도 혼자 먹으니 금방 질렸습니다. 밥맛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게 싫었던 겁니다. TV를 종일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트로트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부엌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집이 살아났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가 음식을 꺼내고 딸이 부엌을 정리하고 큰아들이 제 건강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다들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 안녕. 현관문이 닫히면 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복지관이라도 나가봐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내가 무슨 복지관이냐? 왜요? 요즘 복지관 좋아요. 노래교실도 있고
스마트폰 수업도 있고 친구도 사귀고 귀찮다.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없다고 아버지 인생까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집 근처 복지관에 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괜히 내가 아주 늙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늙은 사람 맞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스스로는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복지관 안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장기 두는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서예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고도 반가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구경하듯 다녔습니다. 월요일에는 건강체조, 수요일에는 스마트폰 수업, 금요일에는 노래교실. 사실 뭘 배우겠다는 마음보다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복지관에 가고 누군가와 인사하고 점심을 먹고 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비를 보며 서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했습니다. 같이 쓰고 가실래요?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꽃무늬 우산을 들고 있었고 웃을 때 눈가가 부드럽게 접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정숙 씨였습니다. 그때 정숙 씨는 69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고 말투가 편안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도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시장 뒤쪽입니다. 어머, 저도 그 근처예요. 그렇게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었습니다. 별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네요. 노래교실 선생님이 참 재밌네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짧은 시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걸었다는 것. 그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식당에서 정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는데 정숙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리로 갔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메뉴는 된장국에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으면 아무 맛도 없었을 음식인데 그날은 맛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생선은 가끔 짜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낫네요. 정숙 씨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좋은 반찬도 맛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아는구나. 정숙 씨도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벌써 7년 됐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주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바쁘죠. 다들 바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바쁘겠지. 애들이 자기 삶이 있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다리는 마음. 저도 아니까 더 잘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노래교실 끝나고 복도에서, 식당에서, 시장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인지 아니면 제가 은근히 찾았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정숙 씨가 작은 귤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기 많아서요. 그러면서 제 손에 귤 몇 개를 쥐어줬습니다. 그 귤이 뭐라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도 늘 과일을 챙겼습니다. 당신은 과일 안 먹으면 변비 와요. 잔소리하면서 사과를 깎아주고 귤을 까서 제 앞에 놓아주고 배를 얇게 썰어줬습니다. 그때는 귀찮았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 알겠더군요.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정숙 씨와는 점점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복지관 이야기, 약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식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 이야기를 할 때 늘 담담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술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집에서는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이 다 그렇죠. 정숙 씨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와 같이 있으면 시간이 잘 갔습니다. 점심 한 끼 먹고 헤어지려다가 커피를 마시고 나면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시장을 돌다 보면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눈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내일 복지관에 가면 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대가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복지관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도 안 보이고 노래교실에도 안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TV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픈가? 넘어졌나? 병원 갔나? 다음 날도 안 왔습니다. 그날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나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숙 씨가 복지관에 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팠어요? 정숙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걱정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70둘 먹은 늙은이가 무슨 얼굴이 뜨거워지나 싶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아니 뭐, 안 보이니까.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기검진 다녀왔어요. 큰일 아니에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게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정인지 의지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정숙 씨가 안 보이면 허전했고 아프다고 하면 걱정됐고 웃으면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도 해봤습니다. 괜히 다른 자리에 앉고 복지관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갔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요즘 피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좋아져서 내가 겁이 난다고.
이 나이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저를 한참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나이 먹어도 마음은 숨기기 어렵네요. 그 말이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고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복지관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수업 몇 시였죠? 오늘 비 온다는데 우산 챙기세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안부가 섞였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오늘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별것 아닌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글자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겨울 초입,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나고 몸살이 와서 복지관에 못 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안 보이시던데 어디 아파요? 감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밥은 드셨어요? 대충 먹었죠. 1시간쯤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죽 먹어야 해요. 저는 멍하니 그 죽을 받았습니다. 이걸 왜? 혼자 있으면 이런 거 챙기기 힘들잖아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죽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밥을 먹었는지 걱정하고 죽을 사들고 오는 일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죽은 따뜻했고 제 손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죽을 먹으며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숙 씨 생각도 났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정숙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같이 왔습니다. 사람 마음은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더군요. 미안하면서도 좋고 슬프면서도 따뜻하고 겁나면서도 기다려지는 감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도 눈치챘습니다. 두 분 요즘 늘 같이 다니시네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정숙 씨는 웃으며 넘겼고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어느 날 같이 시장을 보다가 정숙 씨가 멸치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좋아하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참 이상해요. 평생 먹으면서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지,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한지, 그런 걸 생각할 여유 없이 살았습니다. 돈 벌고, 집 사고, 아이들 키우고, 노후 준비하고, 그것만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둘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그 밥을 같이 먹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해야 할까? 친구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깊고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민망하고 그냥 같이 밥 먹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서로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가끔 무서워요. 뭐가요? 행복한 게요. 제가 의아하게 보자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행복하면 욕심 같아서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그대로 건드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행복한데 죄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고 자식들 눈치도 보였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숙 씨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쓰던 그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웃고 있었고 낯빛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한참 사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말하고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상하지.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누굴 만나고 싶다니. 그 말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였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저는 결국 정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복지관 오세요? 정숙 씨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영수 씨도 오세요?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갑니다. 그 한마디를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래요? 말해놓고 저도 놀랐습니다. 계획하고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차서 정숙 씨가 목도리를 고쳐 매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싫다. 같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병원 가고 같이 늙고 싶다. 그래서 말해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아니, 부담 주려던 건 아니고. 그런데 정숙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 고민했습니다. 동거만 할까? 자식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혼인신고까지 해야 할까?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라는 말이 나오면 자식들이 놀랄 거라는 걸. 재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현금과 주식 조금.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분명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 말고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형식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형식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친구로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당당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이라고.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엔 놀라도 결국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저는 그날 밤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부른 날 저는 아침부터 집을 치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쌓아두었을 신문도 묶어버리고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도 서랍에 넣고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반찬도 정리했습니다. 이상하게 긴장되더군요. 자식들 앞에서 큰 발표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할 때도 직원들 앞에서는 말을 잘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도 은행 사람들 앞에서도 저는 크게 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나 재혼하려고 한다는 말을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큰아들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둘도 같이 왔어요. 큰아들은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놓인 제 신발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운동화 많이 낡았네요. 하나 사드릴게요. 저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멀쩡하다.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 컵을 꺼내고 손주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잠시 후 딸이 왔습니다. 딸은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었습니다. 아버지, 또 반찬 안 드셨네. 먹었다. 이거 내가 지난주에 해다 놓은 건데 그대로 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네. 새 아이가 다 모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모두 모이면 집이 꽉 차 보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거실에 사람 목소리가 있고 부엌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있고 손주들이 웃는 소리가 있으니 집이 오랜만에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집이었지.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시끄러웠지. 그 생각을 하니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갈비찜을 데우고 딸이 잡채를 무치고 막내가 맥주를 꺼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 자식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안 좋으세요? 딸도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한다. 처음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제 얼굴만 바라봤고 딸은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멈췄고 막내는 무슨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결혼한다고. 누구랑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다. 막내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농담 아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놀람이 당황으로 변하고 당황이 곧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만나시는 건 이해해요. 외로우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혼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냥 만나시면 되잖아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같이 식사하고 여행 다니고 친구처럼 지내시는 건 우리도 뭐라고 안 해요. 친구가 아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딱딱해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다. 그 말에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족이요? 그래. 딸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요? 역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는요? 그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엄마를 잊은 게 아니다. 그럼 왜요?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이면 짧은 시간이냐? 아버지한테는 길었을 수 있겠죠. 혼자 계셨으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 엄마가 너무 선명해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빈집에서 아내의 부재를 견뎠지만 자식들은 각자 삶 속에서 엄마의 죽음을 조금씩 묻어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제 재혼은 그 묻어둔 슬픔을 다시 꺼내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분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직 뵌 적도 없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는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현실? 큰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있잖아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딸도 막내도 큰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셋이 이미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돈 탐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돈 이야기가 나오냐? 걱정되니까요. 뭐가? 아버지 집도 있고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잖아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생기고 그분 자식이 있으면 더 복잡해지고요. 막내도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런 일 많아요. 황혼 재혼했다가 나중에 자식들끼리 소송하고 병원비 문제 생기고 집 문제 생기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 보는 늙은이로 보이냐? 딸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아버지가 순진해서 당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순진해서 당한다니. 제가 평생 험한 세상에서 버텨온 사람입니다. 공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거래처 욕 듣고 은행 문턱 넘고 직원들 월급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자식들은 어느 순간부터 판단력 흐린 노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러웠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지내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식사도 하시고 저희도 만나볼게요. 그런데 법적으로 묶이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그 말은 나름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마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정리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죽은 뒤 일을 이야기하는구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내 행복보다 걱정이 먼저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뭐가? 엄마 생각나서요. 그 말에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딸은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엄마 살아있을 때 아버지 그렇게 살갑게 안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남편이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키우려고 고생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평생 아버지 밥 차리고 아버지 옷 챙기고 아버지 집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마음이 이상해요. 딸의 말은 비난이면서도 고백이었습니다. 엄마가 불쌍하다는 말,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엄마가 떠오른다는 말.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는 살갑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와서 사랑이니 행복이니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염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큰아들은 계속 시간을 갖자고 했고 딸은 울며 집으로 돌아갔고 막내는 마지막까지
혼인신고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하던 집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아내 사진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인가?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는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를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이 보기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잘 들어갔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마음까지 죄가 되는 걸까요? 며칠 동안 자식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은 길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행복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딸은 전화를 걸어 한참 울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 혼자인 거 마음 아파. 그런데 아직 엄마 생각이 너무나. 막내는 조금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그분 좋은 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시간을 두고 만나보세요. 셋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말만 했다면 화내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엄마를 향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숙 씨는 제가 달라진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마주 앉았는데 제가 말수가 줄어드니 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래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정숙 씨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왠지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 나이에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정숙 씨는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모두가 편한 일도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제 자식들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라도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런 말 들으면 놀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끝을 흐리자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우리 마음도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정숙 씨는 한참 말없이 물컵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랑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 말이 참 담백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좋고 같이 걷는 것도 좋고 별말 안 해도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정숙 씨도 같은 마음이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곧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가 자식들이랑 멀어지는 건 싫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저 때문이면 더 싫어요. 정숙 씨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게 맞다면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천천히. 좋은 말이지만 제게는 무서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72입니다. 천천히 가다가 시간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1년, 2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1년은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 마음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혼인신고까지 해야 하나? 그냥 같이 밥 먹고 여행 다니고 서로 챙기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숙 씨는 무엇이 되는 걸까? 친구? 동거인? 복지관에서 만난 여자? 제 마음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 사람을 애매한 자리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당당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그날 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해요.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큰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외로운 거 모른 척한 건 맞아요.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엔 자주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 바쁘고 애들 챙기고 집안일 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못 왔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누구 만난다니까 반대하는 게 이기적인 건지도 알아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서워요. 뭐가? 아버지가 변할까 봐요. 저는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네. 큰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40 넘은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은 엄마를 잃고 아버지까지 잃을까 봐 겁먹은 아이 같았습니다. 재혼하면 그분이 가족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은 뭐가 되나 싶어요. 엄마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아버지도 우리랑 멀어질 것 같고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아들은 재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빼앗기는 두려움, 엄마의 자리가 사라질까봐 느끼는 죄책감, 그 감정을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큰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 엄마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내 엄마 잊은 거 아니다.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가만 훔쳤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과 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정숙 씨 이야기도 했고 제가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도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밤마다 TV를 켜놓고 잔 이야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혼인신고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여전히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처럼 서로를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작은 변화였습니다. 며칠 뒤 딸도 찾아왔습니다. 딸은 아내의 낡은 앞치마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아내가 생전에 쓰던 앞치마였습니다. 꽃무늬가 바랬고 끈은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딸은 그 앞치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나 엄마가 너무 불쌍해. 저는 말없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았을까? 그 질문은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표현을 못했다.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정숙 씨한테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미워. 그 말도 이해됐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못해준 것을 다른 여자에게 해주려는 아버지.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설고 서운할까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너희한테도 미안하다. 딸은 울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한 거 싫은 게 아니야. 안다. 근데 조금만 천천히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누가 악역이면 쉽습니다. 누가 욕심 부리는 거면 잘라내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조금씩 옳고 모두가 조금씩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매일 흔들렸습니다. 정숙 씨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만나면 기다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보면 미안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다시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아주 오래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말을 죽은 뒤에야 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못해준 거 나도 알아.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나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울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우는 건지, 제 외로움이 서러워 우는 건지, 정숙 씨를 놓치기 싫어 우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숙 씨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람은 조금 차가웠지만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았을 때 정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수 씨, 네. 저는 영수 씨 좋아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영수 씨를 힘들게 한다면 저는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리다가 늦으면요. 정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늦는 게 무서운 건 저도 알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자식들 마음 다치면 영수 씨도 평생 편하지 않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뜨겁게 손을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데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면 조금 늦어도 안 없어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 문제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요. 자식들의 걱정은 현실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도 있고 엄마에 대한 기억도 있고 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와 제 마음도 현실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노인의 외로움도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도 남은 삶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자식들 말처럼 그냥 함께 지내기만 해야 할지, 아니면 더 시간을 두고 모두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70둘이면 세상 일의 답을 좀 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나이를 먹어도 모르는 일은 여전히 많고 마음이 걸린 일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3년을 혼자 산 노인이 다시 누군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노인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와 조금의 재산이 있어 자식들이 걱정한다면 자식들의 반대가 욕심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걱정일까요? 그리고 제 마음은
늦게 찾아온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에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욕심이어야만 하는지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